오늘은 현대의 잘못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대기업이고 우리나라를 일으킨 기업입니다. 저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대기업이 무슨 나쁜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운동권 사람들이 프레임을 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대기업은 나쁘다. 대기업은 착취와 갈취를 한다. 대기업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만 배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나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제 거의 다 꼬꾸라지려면 남아서 현재는 꼬꾸라진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어떻습니까? 구미에 있던 삼성이 쑥 나가니까 구미가 다 죽죠. 거기서 구미 공장에서 국밥 하시던 국밥 아줌매는 그 사람들한테 국밥 열심히 팔아서 돈 벌어서 구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사서 거기서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갈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울산은, 창원, 거제는요. 현대조선에서 뭔가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기서 아름답게 살아갈 미래를 그리지 않았겠어요? 경제활동이라는 건 그 자체로 대단히 좋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순대국밥 얘기가 나왔으니 순대국밥 얘기를 좀 합시다. 순대국밥을 제가 한 9,000원,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주고 먹거든요. 저는 8, 9,000원을 들여서 그 순대국밥을 만들 능력이 정말로 없습니다. 저는 8,000원에서 9,000원 내고 그 순대국밥 절대 못 만들어요. 그 원료가 얼마가 됐거나 간에 8, 9,000원 내고 순대국밥을 이 맛있는 순대국밥을 9,000원에 8,000원에 먹을 수 있어. 이거는 축복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라는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15,000원 주면 웬만한큼 책 한 개 사죠. 그 안에 있던 해박한 지식은 내가 15,000원 주고 절대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가능하냐? 책을 쓴 사람은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팔므로써 인해서 자기가 수익을 버는 거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15,000원을 주고 그 사람의 지식을 알토란처럼 먹는 겁니다. 그 와중에 책을 인쇄하고 활자하고 제본을 해서 편해주는 중간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들 나름대로의 마진을 떼먹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15,000원을 주고 그 귀한, 아니면 제가 고대 로마 세망사 이런 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봐요? 그 책을 일단 사람이 짓지도 못하고 그걸 지으면 그 사람한테 억만금을 주고 그 책 한번 보려고 하면 억만금을 주고 사야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책이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시면 책을 구할 수 있는가? 대기업 차? 우린 3, 4천만 하면은 잘 굴러가는 차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 3, 4천만 원을 제가 들여서 차 절대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경제활동 모든 일에 분업이 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중간에 내가 적절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라고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다 자급자족하지 않고 다 이렇게 제가 제 전공과 하나만 살려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돈이 툭툭 들어오는데, 그걸 다 제가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제가 치과에 사면 치과에만 열심히 하면 돈이 툭툭툭툭 벌리는데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급자족이 아니고 분업이죠. 분업이고, 그 와중에 그게 전문화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적절한 마진을 생성해서 그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심지어 그 비용은 누가 결정할 필요도 없어.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적절한 마진이 형성이 돼요. 근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계속 비싼 상태로 남아있냐? 아니요. 수요가 많으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써갖고 그거를 더 편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게 혁신이잖아요. 석유는요? 석유왕 로펠러. 철도는요? 옛날에 철도값 되게 비쌌습니다. 기차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편하게 쓸 수 있죠. 철도왕 배드벨트 이런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혁신을 합니다. 옛날에 워크맨, 소니 워크맨. 옛날에 워크맨 없으면은 워크맨이 집안에서 부자의 기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좀 산다고 하는 애들은 워크맨을 들고 다녔어요. 워크맨이 뭔지 모르죠. 이렇게 카세트입니다. 카세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 워크맨이 잘 팔리니까 이제 뭐 마이마이 뭐 이런 것도 아류를 만들고 워크맨의 아상을 깨지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MP3가 나오면서 MP3가 막 이렇게 또 시장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 MP3 뭐 해가지고 옛날에 아이리버 어쩌고 나오고 막 그러다가 또 그게 저기 애플에서 아이팟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아이리버가 다 그 계속 이게 계속 한 음원이 MP3라고 하는 걸로 다 점령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계속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뭔가 한 체제가 독점을 할 것 같은 거, 영원히 이 회사가 영원히 독점을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좀 있다가 뭔가 다른 세력들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자기의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 체제가 히트가 되면 그쪽에 있던 아류들이 많이 형성되면서 어중간해지다가 또 새로운 뭔가가 들어와서 이전에 있던 게 와르르 다무르. 그게 계속 혁신이고 돌아가는 거죠. 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습니다. 윈도우. 이 세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할 줄 알았어요. 뭐 지금도 뭐 상당히 IBM은요. 이 세상은 IBM이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할 줄. 절대 마이크로소프트는 흔들릴 일 없어. 구글, 야후는 절대 불야성일 줄 알았는데 근데 다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지만 익스플로러 쓰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다른 데서 크롬 쓰고 파이어폭스 쓰고 뭐 그러죠. 얘기가 샜는데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대기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또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는 누구든 대기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거기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관리하고 그 와중에 고생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기업을 점점 이렇게 상위로 만들 수 있죠. 자, 그 과정에서 구식 기업 경영을 못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발전 과정, 제가 항상 주장하는 과정론의 일환 속에 있는데 대한항공에 있는 이제 그 조씨 일가들이 행동 거치를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더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약자들이 보기에 자기가 불합리해 보인단 말이에요. 비싼 돈, 금 수저,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조현아 대한항공 회항은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들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힘을 막 쓴 거죠. 그러니까 미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마인드 자체가 기업 경영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사회 생활을 할 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분석하는 면에서는 미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겪고 나면 이제 조씨 일가들이 그런 거를 고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안 된다. 그래,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우리가 돈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경각심을 이렇게, 그거는 반면 교사가 되겠죠. 다른 모든 대기업들, 뭐 칠공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구시대적인 유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크게 수술을 한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번 했었어요. 노조 얘기입니다. 노조 얘기.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노조들을 청소를 하는 게 현대의 일입니다. 현대 가문은 그 숙제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가 그런 일을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피한 거죠. 노조들한테 계속 눈치 보고 노조에 비비 맞춰주기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는 노조를 키운 겁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빨리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요렇게 키우는 거죠. 그때 대증적인 약만 쓰면서 증상이 있을 때 증상만 가려주는 약을 쓰면서 결국은 현대가 지금 펠리세이드 그 잘 나가는 차가 노조들의 사소한 이권 다툼 때문에 섰죠. 그리고 그러한 점을 잘 파고든 현 정권은 노조의 힘을 얻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란 걸 알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노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노조원이겠죠. 현대가 그걸 키운 잘못도 있다고요. 현대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그게 기업에 타격이 된다 하더라도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커졌습니다. 암덩어리처럼 커졌죠. 그래서 군산 쪽에서는 뭐 정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노조원들을. 근데 뭐 현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죠. 근데 자동차도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겹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또 삼성에서도 르노에서도 또 노조 파업 일으켰죠. 르노에서도. 현대의 잘못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노조를 키워주고 그 노조의 본보기가 되어버리니까 르노 삼성에서도 그 노조가 갖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공장 폐쇄시켜버렸죠. 강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야죠. 그게 맞죠. 급여를 받고 이래야죠. 합리적인 자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선에서 노조가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부당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갈취하는 노조가 지금 파업하는 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갈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상황을 좀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보고 배우게 하고 우리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현대는 사실은 너무나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현대는 대한민국이 수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설명을 합시다. 자기 몸 안에 뭐 어떤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조직들이 있다. 근데 배를 열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죽을 바에야 그냥 이 상태로 살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수술을 할 건 빨리 저 팔에 얼마 전에 뭐 작은 혹양대 났었어요. 종양이죠. 양성 종양. 근데 이제 뭔지 모르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칭찬을 하시더니 이제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관찰하면서 살래 아니면 이제 뗄래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뗀다고 했죠.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니까요. 뭐 뇌 쪽에 뭐 종양이 있어서 그 뇌를 열면은 이제 사람이 좀 영구적인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게 오면은 수술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수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의 희생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그걸 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걸 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병이 확 잔병이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는 사람 대한민국을 인격제로 사람으로 치자면 잔병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이제 병이 드디어 마침내 표현이 되고 사람이 이제 죽냐 사냐 하는 그런 갈등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수술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너 나 모두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도 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고통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정해진 미래예요. 그렇지만 이 수술이 잘 되면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날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건강해질 날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획득해놨던 부에 취해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고 그 대가로 큰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고통을 대가로 다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 니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은 안락한 생활보다는 힘들더라도 그때그때 싸우는 선택을 해라. 필요하다면 싸우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지식과 그게 맞다고 생각될 때 싸울 수 있는 강단을 가져라. 그리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 나이 때, 제 나이가 40인데 이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인의 숙제입니다. 숙제고 의무입니다. 저는 권리는 다 누렸어요. 어릴 때 태어나서, 저는 아프리카 태어나지 않았고 3살 때부터 물고기 잡으려고 바다에 뛰어든 적도 없고 7살 때 탄광에서 먼지 만져가면서 석탄 캔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뭐 불고기 먹고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사실 하기 싫은 공부였지만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지금 여기 위에도 에어컨 나오고 있잖아요. 에어컨이 웬 말이야. 전기 끊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뭐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삶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고생들을 했던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 발전되어 있고 의식이 더 선진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돌리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고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생각이 바뀐다면, 그거는 제가 이 영상을 뭐 꼬작 해봐야 1-20분밖에 안 되는 시간 투자해갖고 영상을 찍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발전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 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숙제를 당면에 있다. 숙제 아니고 커다란 고통의 당면에 있고, 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망해도 고통을 느낄 것이고, 기적적으로 생환을 해도 고통을 느끼는 과정에서 생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피하시지 마십시오.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것 또한 과정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나라가 이렇게 수렁에 빠졌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나가는 과정의 일부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된단 말이죠. 많이 향상된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 문재인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재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문재인을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문재인류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줄 아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A다 B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직감적으로 이거는 감성팔이 냄새가 난다, 이건 시체팔이 냄새가 난다, 이건 또 뭐 어거지의 냄새가 난다, 남 탓의 냄새가 난다, 어떻게 상황만 어떻게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냄새가 난다, 이런 걸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시민의식이 고통 속에서 발전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렇습니다. 저 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봅니다. 요새는 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하루의 일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건 공짜예요. 제가 책을 별로 많이 안 봐요. 제 필요한 책, 꼴리는 책 그때그때 잠깐 보는 거지 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유명한 유튜버들처럼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서 막 다 결론까지 내줘요. 저는 하나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냐 틀리냐를 계속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아닌가 계속 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책을 얘기해 주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뭐 책 자체가 신성한 것이다. 그 활자로밖에 지식을 전달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활자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육성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시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든지 있는데 책에 집착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순간이니까 진짜로 뭐 매트릭스처럼 공각기동대처럼 이쪽에 칩 한 개 딱 꼽으면 쫙 지식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럼 너무 좋겠죠. 그때는 책이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도 책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죠. 시간은 많이 드립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많이 드리는데 책을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보는 게 정이 싫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책 보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도 싫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굳이 책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부가 되는데요. 더 잘 돼요. 이해를 더 잘 시켜줘. 그런 겁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 보시느라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래요. 또 유튜버들이 요새는 또 초중 고등학생들 꿈이 인기 유튜버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되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유튜브 봄남 시대에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매체. 저 스티브 잡스 참 옛날에 욕을 많이 했거든요. 왜 핸드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뭐 매사 핸드폰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기술의 발전은 부작용도 겪지만 그 득이 더 많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